안녕하세요. 오늘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서울특별시 광진구에 거주 중인 김부옥 할머니가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제보된 사연 바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책 없는 짓을 한 70대 초반 할머니입니다. 모르는 게 약이라는 말 한 번쯤 들어보셨죠? 제 인생에선 그 말이 참 실천하기 어려웠습니다. 저는 워낙 의심이 많았고 모든 걸 알고 싶어 했으니까요. 그런데 나이가 70이 넘고 나니 오히려 아는 게 힘이라는 말보다 모르는 게 약이라는 말이 더 삶의 보탬이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을 종종 하게 됩니다. 그 생각에 변화를 준 큰 사건이 하나 있었거든요. 먼저 제가 왜 이렇게 의심을 품고 살아왔는지 그 배경부터 설명드려야 할 것 같네요. 제가 아주 어릴 적 저희 집안은 꽤나 잘 살았습니다. 대대로 유복한 농가 출신인 아버지 덕분에 부족함이 없었죠. 아버지는 삼형제 중 차남으로 저희 집안은 소 몇 마리와 넓은 땅을 가진 농가였어요. 하지만 제가 10살이 되기 전에 우리 가족은 그 모든 재산을 잃고 말았습니다. 집 한 채와 소 몇 마리만 남고요. 그 배신의 시작은 아버지의 형님들, 즉 제 큰아버지와 작은아버지 때문이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신 후 큰아버지와 작은아버지는 농사 대신 도시로 나가 살고 있었고 저희 아버지는 고향에 남아 농사를 지었죠. 그런데 큰아버지와 작은아버지가 교묘하게 할아버지의 재산을 빼돌렸다고 합니다. 아버지와 달리 도시에 나가 살던 형님들은 할아버지 땅을 몰래 팔아 도망쳤어요. 그 시절엔 사람을 수소문하기도 어려웠으니 아버지는 속수무책으로 할아버지의 재산을 모두 잃게 되었죠. 엄마는 이 배신의 분을 이기지 못하고 며칠 동안 자리에 누워버렸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벌떡 일어나서는 아버지께 이러셨어요. 내 일이 억울해서는 여기서 더는 못 살겠소. 소들 다 팔고 우리도 서울로 갑시다. 아주버님과 서방님을 꼭 잡아다 족쳐야겠소.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저희 가족은 정말 그 길로 서울로 이사를 떠났습니다. 서울에 정착한 후 아버지는 공장에서 일을 하셨고 엄마는 남의 집 일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학교를 졸업하고 일을 돕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엄마는 마침내 작은아버지를 찾아냈습니다. 엄마는 어떻게 우리한테 그렇게 모질게 할 수 있었냐고 물었지만 결국 유산은 돌려받지 못했어요. 작은아버지는 이미 파산하고 처가에서 빌려온 돈으로 빚을 갚았다고 하더군요. 큰아버지와 함께 시작했던 작은 공장이 사기에 휘말려 망해버렸고 큰아버지는 결국 빚더미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합니다. 작은아버지는 쫓겨나 쪽방에서 병든 몸으로 하루하루를 겨우 버티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그런 작은아버지를 두고 몹쓸 놈, 동생도 아니다며 더 이상 신경 쓰지 말라고 했지만 엄마는 달랐어요. 엄마는 어떻게 사람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데 모른 척할 수 있겠느냐며 한숨을 쉬면서도 작은아버지를 돌봤습니다. 그렇게 작은아버지는 우리 가족의 도움을 받으며 지내셨고 다시 만난 지 1년도 되지 않아 결국 숨을 거두셨습니다. 작은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직전 아버지와 어머니 앞으로 땅 문서 하나를 남기셨어요. 그동안 돈 한 푼 없이 말년에 힘들게 사셨다고만 생각했는데 그 땅은 어디서 났을까 궁금했죠. 알고 보니 그 땅은 10년 전 작은아버지가 아버지에게서 가로챈 할아버지 유산 중 하나였더군요. 당시에는 워낙 외지고 척박한 땅이라 아무리 팔려고 해도 팔리지 않았고 그냥 무거운 짐처럼 남아있던 땅이었어요. 어머니는 한숨을 쉬며 그 땅 문서를 장롱 깊숙한 곳에 넣어두셨고 그 땅의 존재는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기억 속에서 점점 희미해져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뜻밖의 소식이 들려왔어요. 그때 저는 35살로 남편과 결혼해 아들 넷을 키우고 있었죠. 어머니가 저를 부르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부호가 예전에 작은아버지가 남긴 그 쓸모없는 시골 땅 기억나니? 그 근처에 도시 개발이 된다고 해서 우리 땅을 사겠다는 사람이 나타났어. 저는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 땅이 그렇게 가치가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어머니도 참, 사람 인생은 살고 봐야 하는구나. 하시며 기뻐하셨죠. 그 덕분에 부모님은 노후 자금을 두둑히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까지는 늘 빠듯한 형편에 걱정만 하시던 부모님이 이제야 조금 여유롭게 살 수 있게 된 거죠. 하지만 그 기쁨도 오래 가진 않았습니다. 바로 그 다음 해에 아버지가 지병으로 돌아가신 후부터 상황이 급격히 바뀌었어요.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자마자 두 오빠의 아내들이 일제히 어머니를 모시겠다고 나선 겁니다. 어머니는 처음엔 괜찮다고 하셨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외로움이 깊어지시고 몸도 점점 약해지셨습니다. 결국 어머니는 집을 팔고 작은 오빠네 집으로 들어가기로 하셨어요. 큰 오빠네는 외벌이라 경제적으로 힘들었고 작은 오빠네는 맞벌이라 집안일과 손주 돌봄이 필요했거든요. 어머니는 작은 오빠네에서 생활하시는 것이 더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때 저는 여전히 서울에 살고 있었고 사남매를 키우며 연로한 시어머니까지 모시고 있었던 터라 어머니를 자주 찾아뵐 여력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오빠들이 어머니를 잘 보살피고 있을 거라 믿었죠. 두 오빠가 어머니를 잘 챙기리라 믿으며 저도 마음을 놓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그 믿음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어머니가 작은 오빠네로 들어간 지 3년 만에 어머니는 고독사한 채 발견되었어요.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았을 때 저는 정신을 차릴 수 없을 만큼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후 병원 안치실로 달려가 어머니의 시신을 확인했을 때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어머니가 그렇게 외롭게 돌아가실 줄은 상상도 못했거든요. 더 충격적인 건 어머니를 모시겠다고 나섰던 두 오빠와 새언니들이 어머니의 돈을 노리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어요. 알고 보니 두 오빠는 아버지가 남긴 유산과 서울의 집값을 염두에 두고 어머니를 모시겠다고 나선 거였죠. 어머니는 자신을 돌봐주는 게 고마워서 가지고 있던 돈을 보태 작은 오빠네와 함께 큰 평수의 아파트로 이사를 갔고 작은 오빠에게는 트럭까지 사주셨어요. 작은 오빠는 대형 트럭을 빌려 화물 운송 일을 하고 있었는데 어머니가 그 트럭을 사주신 겁니다. 큰 오빠에게도 그만큼은 아니지만 돈을 주셨고요. 그때부터 두 새언니들 사이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큰 새언니는 왜 우리를 차별하느냐며 화를 냈고 작은 새언니는 내가 모시고 살았는데 왜 큰오빠네에게도 돈을 주느냐며 서로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자신을 모시고 살았으니 작은 오빠네에게 더 많이 주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셨지만 큰오빠네에도 아무것도 안 줄 수는 없다는 마음이셨죠. 그때부터였습니다. 작은 오빠네와 어머니의 관계가 점점 불편해진 게요. 결국 어머니는 그 불편함을 견디지 못하고 집을 나가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미 살던 집을 팔고 들어가셨으니 당장 나가셔도 머무를 곳이 없었죠. 어머니는 큰오빠네 집에 연락을 하셨지만 큰 새언니는 자신도 나름대로 서운한 게 있다며 어머니를 모시는 걸 거부했다고 합니다. 결국 어머니는 두 오빠 다 필요 없다며 타지에 작은 월세방을 구해 홀로 지내셨습니다. 그곳에서 3개월 동안 혼자 사시다가 결국 쓸쓸히 돌아가신 겁니다. 어머니의 마지막을 떠올리며 고개를 숙인 두 오빠와 변명하기 바쁜 두 새언니를 보니 너무나 화가 나고 기가 막혀서 온몸이 떨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눈물을 펑펑 흘리며
그들에게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장례를 마치고 나서 저는 그들과의 인연을 모조리 끊어버렸습니다.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저는 제 자식들에게 가족의 중요성과 효를 가르치는데 무엇보다 힘썼습니다. 어머니의 비극적인 결말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였죠. 다행히도 제 아들들은 모두 착하게 자라주었습니다. 특히 첫째 아들은 동네에서도 소문난 효자였어요. 엄마, 학교 끝나고 같이 가자니까 왜 이 무거운 걸 혼자 들고 오셨어요? 속상하게 저 없을 땐 꼭 동생들이라도 데리고 가세요. 아셨죠? 아들 넷이나 있는데 혼자서 이렇게 다니시면 주위 사람들이 뭐라고 한다고요? 첫째가 이렇게 말하며 늘 저를 챙겼죠. 둘째 아들은 조금 장난기가 많았어요. 엄마, 교복 안에 입을 반팔 하나도 없잖아요. 저 뭐 입고 다니라는 거예요? 둘째 너, 지금 엄마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네가 입을 거면 미리 챙겨놨어야지. 아직도 엄마가 일일이 챙겨줘야 하냐? 이렇게 첫째는 동생들을 늘 타이르고 챙겼습니다. 덕분에 아들들은 우애가 깊고 서로를 잘 돌보며 자랐어요. 첫째는 공부도 잘하고 배포도 컸습니다. 사형제 중 가장 좋은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 동기와 함께 동업해 사업을 시작했죠. 둘째는 첫째만큼은 아니지만 서울의 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건축회사에 들어갔습니다. 셋째는 대학 졸업 후 자동차 영업사원으로 일하면서 사교성을 발휘했고, 막내는 고등학교 졸업 후 바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해 23살에 지방시청 공무원이 되었습니다. 아들 넷이 모두 차례차례 직장을 구하고 적당한 시기에 결혼까지 순조롭게 마쳤어요. 남편과 저는 아들 넷의 대학 등록금과 생활비를 대느라 많은 돈을 모으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부모로서 자식들에게 마지막으로 해줄 수 있는 일이라 생각해 아들들이 결혼할 때 각각 7천만 원씩 지원해 주었습니다. 최소한의 노후 자금을 빼고 남은 돈을 4등분하니 딱 그 정도가 되더군요. 그런데 막내가 28살에 조금 이른 나이에 결혼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이 사고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남편은 늘 좋아하던 낚시를 갔다가 고속도로에서 사중 추돌 사고를 당한 것이었죠. 남편이 없는 그 큰 집은 저에게 너무나 아득하고 두려운 공간이 되었습니다. 마치 아무도 없는 광대한 우주에 홀로 남겨진 듯한 공허함이 몰려왔습니다. 하지만 고맙게도 아들들과 며느리들은 저를 홀로 두지 않았어요. 제가 오지 말라 해도 매주 주말이면 한 주씩 돌아가면서 집에 찾아왔죠. 첫째 며느리는 이렇게 말하곤 했죠. 어머님, 잘 지내셨어요? 저번 주에 넷째 동서가 해놓고 간 반찬은 다 드셨어요? 그래, 오이소박이가 참 맛있더구나. 그나저나 나도 아직 60밖에 안 됐어. 내가 내 손으로 밥해 먹을 수 있으니 괜히 너희들 고생하지 말아라. 그러면 첫째 며느리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에이, 어머님. 정성이지요. 어머님 덕분에 제가 이렇게 좋은 남편 만나 잘 살고 있으니 그만큼 저희도 어머님께 잘해야죠. 첫째 며느리의 그 말이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요. 말 한마디로 천냥 빚을 갚는 사람이었죠. 아들들이 각기 다른 성격을 지닌 것처럼 며느리들 역시 성격이 제각각이었어요. 첫째 며느리처럼 다정다감한 사람이 있는 반면 둘째 며느리는 조금 까칠한 편이었죠. 어딘가 모난 성격은 아니었지만 좋고 싫음이 분명하고 자기 주장이 강한 타입이었어요. 어머님, 제가 회사 일 때문에 바빠서 이번 주엔 남편만 보낼게요. 대신 반찬 가게에서 반찬을 사서 보냈어요. 맛보시고 괜찮으시면 그 가게에서 계속 살 거고 맛이 없으면 그만 사겠습니다. 괜찮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둘째 며느리의 말투는 언제나 딱딱했어요. 기분 나쁘거나 불만스러운 건 아니었지만 다른 며느리들에 비해 둘째가 유독 불편했던 건 사실입니다. 그 아이가 저와 일정 거리를 두고 있다는 게 느껴졌으니까요.
셋째 며느리는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일하고 있어서인지 늘 애교가 많고 말투도 조곤조곤했어요. 상냥하게 웃으며 빵긋 웃는 모습이 참 예뻤죠. 하지만 가끔씩은 여우 같은 면모가 엿보이기도 했어요. 막내 며느리는 지방시청에서 일하던 중 막내 아들과 만나 결혼했는데 공무원이어서 그런지 조금 딱딱하고 계산적인 면이 있었어요. 그래도 딱히 불편한 점은 없었죠. 덕분에 저는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내 아들과 며느리들 덕분에 남편의 부재를 견뎌낼 수 있었습니다. 집은 여전히 넓고 가슴은 텅 빈 듯 공허했지만 나이 들어가는 과정이라 생각하며 버틸 수 있었죠. 그렇게 세월이 흘렀고 셋째와 넷째네도 각각 아들 하나, 딸 하나씩 낳았고 첫째네는 딸을 하나 더 낳았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아들들과 며느리들이 각자 바빠지기 시작했고 제가 어느 정도 괜찮아지니 주말마다 찾아오는 일도 자연스럽게 줄어들었죠. 그렇게 무료하지만 평화롭게 지내던 어느 날, 저는 운이 좋으면 손주들이 결혼하는 것까지 보고 세상을 떠날 수 있겠지 생각하며 지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불행이 닥쳐왔습니다. 어느 날 식당에서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둘째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병원으로 달려갔을 때 이미 얼굴이 눈물로 범벅이 된 둘째 며느리가 수술실 앞에서 저를 맞이하더군요. 이게 무슨 일이니? 라고 묻자 며느리가 울먹이며 대답했습니다. 뇌출혈이에요. 어머님, 그이가 요새 회사 일 때문에 야근을 밥 먹듯이 했거든요. 결과는 그리 좋지 않았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지만 출혈이 일어난 부위가 좋지 않아 둘째 아들의 왼쪽 전신이 마비된 거예요. 한동안 중환자실에 있던 아들은 상태가 나아지면서 3인실로 옮겼지만 여전히 말 한마디 제대로 하지 못하고 스스로 거동조차 하지 못한 채 누군가의 간병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둘째 며느리와 교대로 매일 아들 곁을 지켰습니다. 간병을 하지 않는 날엔 혼자 남은 8살짜리 손녀를 돌봤죠. 몇 달이 그렇게 흘렀을 때 둘째 며느리가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그동안 너무 감사했어요. 이제 매일 오시지 않아도 돼요. 저 사표 냈거든요. 저는 그 말에 놀라서 둘째 며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렇게 일에 열정적이던 아이가 회사를 그만두다니 믿기지 않았어요. 그녀가 얼마나 많은 걸 포기했는지 알기에 저는 그저 며느리의 손을 잡고 고맙다, 미안하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그 후 둘째 아들은 요양병원으로 옮겨졌고 며느리는 그곳에서 장장 2년 동안 고생하며 아들을 돌봤습니다. 덕분에 둘째 아들은 재활치료를 병행하며 조금씩 회복되었습니다. 처음엔 벽을 짚고 몇 발 내딛는 수준이었는데 나중엔 지팡이를 짚고 보호기를 찬 채 조금씩 쩔뚝거리며 걸을 수 있을 정도가 되었어요. 한쪽 입이 마비되긴 했지만 어느 정도 말도 할 수 있게 되었고요. 그렇게 둘째 아들이 쓰러진 지 3년이 지났고 이제는 운동 삼아 천천히 걸어서 동네 작은 재활병원으로 통원 치료를 받고 있죠. 하지만 여전히 누군가의 돌봄이 필요했기에 둘째 며느리는 다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계속 아들 곁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셋째와 넷째 며느리의 태도가 뭔가 달라진 것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일주일에 한 번씩은 안부 전화를 하고 한 달에 한 번쯤은 얼굴을 보러 왔을 텐데 요즘은 아들들만 가끔 전화하거나 찾아오는 상황이었죠.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하던 차에 명절날 셋째와 넷째 며느리의 대화를 우연히 엿듣게 되었어요. 넷째 며느리가 셋째 며느리에게 말하더군요. 형님, 어머님 요즘도 둘째 형님네 자주 왔다 갔다 하시는 거 아세요? 둘째 아주버님 몸이 그러시니까
어머님이 도우러 가시는 거겠지. 그래도 이러다간 어머님이 사시는 집, 둘째 아주버님 불쌍하다고 물려주시는 거 아니에요? 요즘 어머님이 둘째 형님 볼 때 눈빛 보셨어요? 어찌나 아련한지 정말 꼴 보기 싫다니까요. 저 그래서 요즘 어머님 전화도 안 받아요. 둘째 형님 타령 듣기 싫어서요. 나도 그래. 정말 둘째 형님은 개이득이지 뭐야. 남편 쓰러지지 않은 우리는 억울해서 살겠냐고. 셋째 며느리가 웃으며 농담처럼 덧붙였죠. 그럼 나도 우리 남편한테 한번 쓰러지라고 요구해볼까? 그 대화를 듣고 저는 너무나 괘씸했습니다. 내가 아직 몸도 멀쩡하고 살아있는데 벌써부터 유산 얘기를 하는 것도 어이가 없었고, 둘째 아들의 병환을 농담처럼 이야기하는 태도와 며느리들이 둘째 며느리를 폄하하는 말투까지 정말 참기 어려웠습니다. 그 말도 안 되는 질투심 때문에 저를 불편하게 하고 심지어 연락조차 피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니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렇게 이유도 모르고 그 사람과 서먹해진 채 지내야 했던 시간이 억울하게 느껴졌죠. 그런데 마침 명절이 지나고 제가 살던 동네가 재개발 지역으로 확정됐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 소식이 퍼지자 평소에 함께 수영을 다니던 동네 여자들이 저에게 얼른 조합원으로 가입하라고 귀띔해 주었어요. 제가 살던 곳이 약간 낡긴 했지만 그래도 한강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이었거든요. 동네 여자들은 아파트가 들어서면 한강이 보이는 고층 아파트는 몇 년 뒤에 최소 20억은 넘길 거라며 저를 설득했습니다. 게다가 조합원들에게는 아파트 분양이 시작되기 전에 한강 뷰가 보이는 고층 아파트를 먼저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말까지 들려왔죠. 사실 이 정도로 좋은 조건이라면 고민할 여지도 없어야 했지만 저는 생각이 복잡해졌습니다. 처음엔 다른 작은 집으로 이사를 가고 나중에 새로 분양받은 아파트를 팔아 그 돈을 아들들에게 공평하게 나눠주려고 했어요. 그런데 몇 년 뒤면 아파트 값이 더 크게 오를 거라는 이야기를 듣고 나니 당장 팔아버리는 게 손해처럼 느껴졌습니다. 이 기회를 그냥 놓쳐버리면 나중에 후회할 것 같기도 하고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죠. 그 와중에 떠오른 것이 셋째와 넷째 며느리였습니다. 최근 명절 때 제 유산을 두고 뒤에서 제 험담을 했다는 소리를 듣고부터 그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괘씸하고 억울한 마음에 차라리 그 며느리들에게는 재산을 공평하게 나눠주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수영장에서 만난 동네 친구에게 이런 고민을 털어놨더니 그 친구가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하나 들려주더군요. 내가 아는 여자 중에 암에 걸렸다고 자식들에게 말했더니 그 며느리들이 서로 자기들이 모시겠다고 난리가 났대.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암 진단이 오진이었다는 거야. 그 사실을 알리자마자 며느리들이 싹 다 태도가 바뀌었대. 알고 보니 그 여자가 꽤나 비싼 땅을 하나 갖고 있었거든. 며느리들이 그 땅을 노리고 먼저 나서서 돌보겠다고 한 건데 오진이라는 걸 알게 되니 당장 그 땅을 받을 수 없다는 걸 깨닫고는 김이 센 거지. 결국 그 여자 그 이후로 자식들이랑 다 연락 끊고 혼자 살고 있대. 소름 끼치지 않니? 그 이야기를 듣고는 저도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싶었어요. 하지만 다시 셋째와 넷째 며느리를 떠올리니 이런 일이 전혀 불가능한 일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도 어떻게든 재산을 공평하게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나를 진심으로 아끼고 생각해주는 자식에게만 물려줘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죠. 그렇게 생각한 끝에 나중에 혹시나 딴소리를 하지 못하게 셋째와 넷째 며느리가 저에 대해 뒷말을 했다는 증거를 확실히 잡아 그들이 집에 대한 욕심을 아예 포기하도록 만드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어느 주말 며느리들만 따로 집으로 불렀습니다. 그들은 무슨 일인가 싶어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지만 저는 이미 마음속으로는
여러 번 계획을 세우고 연습한 연극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었죠. 며느리들 앞에 앉아 일부러 침울한 표정을 지으며 제가 준비한 대사를 차근차근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얘들아, 내가 이번에 병원에 다녀왔는데 사실 나 암말기래. 의사가 말하길 앞으로 6개월밖에 못 산다고 하더구나. 그래서 치료도 포기했어. 괜히 치료받느라 힘들게 버티느니 남은 시간 편하게 보내고 싶어서 말이야. 그런데 내가 마지막으로 부탁이 하나 있다. 혹시 누가 6개월만 내 곁에서 나를 돌봐줄 수 있을까? 나는 자식들에게 절대 짐이 되고 싶지 않았는데 마지막 여생은 그래도 자식들과 함께 보내고 싶구나. 이 말을 하자 며느리들은 모두 놀란 얼굴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특히 첫째 며느리는 눈물이 글썽이며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마음 한편에서 괜히 셋째와 넷째 며느리들을 혼내려던 제 계획이 착한 첫째와 둘째 며느리에게까지 상처를 줄까봐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이미 벌어진 일이니 저는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남기고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내 정신 좀 봐라. 어제 약국에 약을 부탁해놓고 잠깐 들르려고 했는데 아휴, 하루 종일 잊고 있었네. 나 잠시 다녀올 테니 너희끼리 상의 좀 해봐. 그렇게 말하고 저는 집을 나와 근처 카페로 향했습니다. 사실 저는 거실 테이블 아래 녹음기를 몰래 틀어놓았거든요. 제가 없는 동안 며느리들이 나누는 대화를 녹음하려는 계획이었어요. 카페에 앉아 1시간을 기다렸는데 그 시간이 정말 1년처럼 느껴졌습니다. 심장은 두근거리고 어떤 대화가 오갈지 상상도 되지 않더군요. 1시간이 지나 다시 집으로 돌아가니 며느리들은 약국에 갔다가 제가 쓰러진 줄 알았다는 듯이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저는 그 며느리들을 너무 피곤하다며 모두 집으로 돌려보냈어요. 그러면서 심장이 점점 더 빨리 뛰는 걸 애써 진정시키고 녹음기를 찾아냈습니다. 재생 버튼을 누르기까지 얼마나 망설였는지 모릅니다. 이걸 그냥 지워버릴까? 혹시 내가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건 아닐까 하는 고민과 두려움이 머리를 스치더군요. 그래도 이미 시작한 일이니 끝을 봐야 한다는 생각에 결국 녹음 파일을 재생시켰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제가 상상도 하지 못한 충격적인 내용이 들어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제 귀를 의심하게 만든 목소리는 다름 아닌 첫째 며느리였습니다. 아, 진짜. 이게 무슨 날벼락이야. 노인네가 진짜 가지가지 한다니까. 큰 며느리의 말에 다른 며느리들도 호응했습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큰형님. 아니, 갈 때가 됐으면 곱게나 가시지. 이제는 병수발까지 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형님들. 저도 솔직히 말해서 결혼하자마자 주말마다 어머님 비 맞추러 다니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이 집 남자들은 왜 이렇게 유난이에요? 녹음기에는 둘째 며느리를 제외한 나머지 며느리들이 제 뒷담화를 하는 내용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들의 말투는 익숙하고 자연스러웠어요. 마치 자주 나누는 이야기처럼요. 동서들, 그거 알아? 내가 작년에 어머님 집 시세 알아봤는데 그거 듣고 충격받았잖아. 서울에 있는 집인데도 겨우 1억 5천밖에 안 한대. 솔직히 그 집이 낡긴 했어도 그 정도일 줄은 몰랐어. 허무하더라고. 내가 그 1억 5천 중 4분의 1 받자고 여태껏 까다로운 어머니 비 맞추고 애써가며 재롱 떨고 있었나 싶어서 진짜 기가 막혔어. 그 말에 다른 며느리도 동조했습니다. 맞아요. 저도 그 이야기 듣고 나서는 더 이상 어머님한테 알랑방귀 끼지 않잖아요. 솔직히 요새 어머님이 둘째 형님 챙기시는 것 같던데 괜히 잘해드렸다가 그 집 다 둘째 형님한테 주겠다고 하면 기분만 상할 것 같아서 요새는 핑계대고 애 아빠만 보내고 있어요.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며느리들은 제가 병에 걸렸다는 이야기를 듣고도 냉소적으로 반응했습니다. 아니, 거기다 암 투병하는 노인네 수발까지 들라니 제가 어린이집에서 애들 기저귀 갈아주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늙은 노인네 똥까지 치워야 하나요? 어머님 보험은 있긴 한가요?
혹시 안보험이나 생명보험 들어놓은 거 있으시면 제가 모시겠다고 나설 수도 있겠는데요. 근데 그게 수술을 받아야 보험금 나오는 거 아닌가요? 복잡하네. 그 말들에 제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셋째와 넷째 며느리가 저를 뒤에서 욕하고 있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까지 절 싫어할 줄은 몰랐습니다. 그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저를 배신감과 충격으로 몰아넣었습니다. 게다가 그 대화를 주도한 사람이 다름 아닌 첫째 며느리라는 사실이 제게는 정말 큰 충격이었습니다. 4명의 며느리 중 저는 둘째 며느리보다도 첫째 며느리를 더 믿었거든요. 그런데 그 셋이 그렇게 저를 험담하며 떠들고 있을 때 드디어 둘째 며느리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말을 듣고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다들 그만하세요. 어머님이 당장 돌아가신다고 하시는데 이렇게까지 하시는 건 너무하잖아요. 모두가 부족함 없이 살고 계신데 어머님이 대체 뭘 그렇게 잘못하셨나요? 어머님처럼 자식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며느리들에게 군소리 한마디 안 하시는 좋은 시어머니가 어디 있다고요? 평생 동안 자식들 키우시고 남편 잃고 힘든 시간을 보내셨는데 자식들이 먼저 나서서 도와드려야 하는 거지. 어머님이 언제 그런 걸 요구하셨나요? 다들 자기 남편들 눈치 보느라 착한 척하면서 어머님을 따랐던 거잖아요. 이제 신보 좀 곱게 쓰세요. 둘째 며느리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님은 제가 모실게요. 어차피 저는 몸이 불편한 아빠를 돌보면서 간병에 익숙해졌으니까 제가 적임자인 것 같아요. 게다가 형님들이나 동서들이 어머님을 모셨다간 어머님께서는 돌아가시기 전에 한 자식보다 눈칫밥을 더 많이 드실 것 같네요. 어머님이 사시는 집도 그 몇 푼 안 되는 돈. 제가 아주버님들과 서방님들께 공평하게 나눠드릴 테니 더는 유산 얘기하지 말아요. 어머님이 몸도 안 좋으신데 그런 말로 상처 주지 마세요. 제발 염치 좀 가지고 사세요. 사실 저는 둘째 며느리에게 아무런 기대도 하지 않았습니다. 몸이 불편한 남편을 데리고 부족한 형편 속에서도 손녀까지 키우고 있었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저를 진심으로 모시겠다고 나선 사람이 둘째 며느리라는 사실이 고맙고 미안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서럽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다음날 저녁 아들과 며느리들을 모두 불러 모았습니다. 제일 먼저 집에 도착한 큰아들이 저를 덥석 안으며 말했어요. 엄마, 어제 제가 새벽에 들어와서 이제야 이야기를 들었어요. 안 그래도 동생들 다 모아서 오늘 엄마한테 가려고 했는데 이게 대체 무슨 말이에요? 가난 말기라뇨? 엄마 치료도 안 받겠다고 했다면서요? 그러지 말고 우리 집으로 오세요. 오셔서 일단 병원 가서 치료부터 받자고요. 엄마 이렇게 가시면 남은 우리는 어쩌라고요? 저는 그런 첫째 아들을 가만히 안아주고 곧바로 아들들과 며느리들을 자리에 앉혔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나 가난 말기 아니다. 아주 건강해. 미안하지만 내가 너희들을 시험해 본 거야. 나도 내 나름의 이유가 있었지만 그건 핑계고 어쨌든 결과가 중요하니 더는 길게 이야기하지 않겠다. 제 말을 듣고 아들들은 모두 깜짝 놀라며 제 말을 믿지 못하겠다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둘째 며느리는 몸이 불편해서 오지 못했지만 나머지 며느리들은 상황이 잘못됐다는 걸 눈치챘는지 불안한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녹음기를 꺼내어 어제 며느리들이 나눴던 대화를 모두 재생했습니다. 파일이 끝날 때까지 집안은 정막에 휩싸였습니다. 며느리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굳어버린 표정으로 앉아 있었고 아들들은 충격에 빠져 서로의 얼굴만 바라봤습니다. 모두 그 상황에 입을 다물지 못한 채 충격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제 첫째 아들이 벌떡 일어나 첫째 며느리의 뺨을 세게 내리쳤습니다. 첫째 아들은 분노에 찬 목소리로 소리치기 시작했어요. 이게 대체 무슨 짓이야? 우리 엄마에 대해서 그런 말을 하다니. 네가 지금 누구 덕에 집에서 편하게 살고 있는 줄 알아? 다 우리 엄마 덕분이야. 그런데 네가 감히 엄마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첫째 아들은 분노에 차 나머지 가족들을 둘러봤습니다.
셋째와 넷째 아들은 놀라서 멍하니 입을 벌리고 있었고, 형의 눈빛을 보자 그제야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셋째와 넷째 며느리들은 두려움에 질린 표정으로 가만히 있었습니다. 첫째 아들은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너희 집안 문제는 집에 가서 해결해. 괜히 여기서 엄마 속 뒤집지 말고. 그리고 재수 씨들, 인성 좀 똑바로 하세요. 당신들 내 동생 아내들이 아니었으면 내가 여기서 그냥 다 끝장냈을 거야. 그는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며 자리에 풀썩 주저앉았습니다. 이미 온 집안이 충격에 휩싸인 그 순간, 저는 또 다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둘째 며느리, 남편 챙기느라 힘들었을 텐데도 나를 모시겠다고 해줘서 고맙다. 그래서 말인데, 정말로 나랑 3년만 같이 살아줄 수 있겠니? 보답은 톡톡히 할게. 3년이요? 제 말을 듣고 모두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둘째 며느리에게 따뜻하게 웃어 보이며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이 동네 재개발이 확정됐어.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는데 내가 조합원이라 우선 분양권이 주어졌단다. 그런데 새로 지어진 아파트에 들어가기 전까지 잠시 머물 곳이 필요해서 말이야. 아파트가 분양되면 그 집은 너희들 몫으로 줄게. 대신 그동안 나랑 잠시 같이 지내면 돼. 나는 그저 작은 집 하나 마련해서 혼자 조용히 살려 해. 제 말에 둘째를 제외한 나머지 며느리들은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제가 가난 말기가 아니라고 했을 때보다 훨씬 더 놀란 표정이었죠. 첫째 며느리는 어쩔 줄 몰라 하며 더듬더듬 물었습니다. 어머님, 왜 그동안 그런 말씀을 안 하셨어요? 맞아요, 어머니. 셋째 며느리도 어떻게든 상황을 수습하려고 덧붙였지만 이미 상황은 끝난 후였습니다. 넷째 며느리는 아무 말도 못하고 두 눈을 질끈 감고 있었죠. 저의 말을 듣고 며느리들은 입을 꾹 다물며 침통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첫째 아들의 눈짓을 받자 셋째와 넷째 아들은 며느리들을 데리고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마지막으로 첫째 아들도 첫째 며느리의 손을 잡고 일어서더니 제게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오늘은 이만 가고 다시 올게요. 그렇게 아들들과 며느리들이 떠난 뒤 저는 둘째 며느리와 단둘이 남았습니다. 평소 둘째 며느리와는 그렇게 가까운 사이는 아니었기에 순간 어색함이 감돌았습니다. 저는 둘째 며느리의 손을 잡고 진심으로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정말 고맙다. 둘째야, 네가 나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니 전혀 몰랐구나. 그러자 둘째 며느리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님. 솔직히 처음엔 저도 어머님이 가족처럼 느껴지지 않아서 많이 불편했어요. 법적으로는 가족이라도 처음부터 진심으로 가까워지기란 쉽지 않잖아요? 하지만 아범이 쓰러졌을 때 어머님이 저를 정말 많이 도와주셨잖아요. 그때부터 어머님이 달리 보이기 시작했어요. 사실 전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는데 서툴러서 제대로 말 한마디 못했지만 어머님께는 정말 마음 깊이 감사하고 있어요. 둘째 며느리의 진심 어린 말을 듣고 제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그녀는 어색한지 제 눈을 피하며 얼굴이 붉어졌는데 그 모습이 오히려 여태껏 살갑게 굴던 다른 며느리들보다 훨씬 사랑스럽게 보였어요. 이후 첫째 아들은 결국 첫째 며느리에게 이혼을 선언했습니다. 저는 아들을 진지하게 말렸죠. 첫째 아들은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엄마, 화도 안 나세요? 왜 화가 안 나겠니? 나도 앞으로 어멈 얼굴은 보고 싶지 않다. 하지만 첫째야, 부부는 서로를 이해하고 의지하는 게 있어야 하는 거란다. 비록 어멈이 나에게 음흉한 속을 숨기고 있었지만 평소 너와 애들한테는 잘하지 않았니? 그리고 내가 힘들 때 옆에서 많이 도와준 것도 사실이야. 그러니 이번 한 번만 어멈을 용서하고 다시 한번 부모로서 잘 살아봐라. 하지만 한 가지는 명확히 하자. 이 아파트에 대한 너희 지분은 없다. 알겠니? 결국 첫째 아들은 이혼 결정을 잠시 보류하기로 한 것 같았습니다. 며칠 뒤
첫째 며느리가 저희 집에 찾아왔습니다. 저는 그리 달갑지 않은 얼굴로 맞이했지만 그녀는 대뜸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엉엉 울었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님. 제가 너무 생각이 짧았어요. 그래도 저를 내치지 않고 애들 아빠를 설득해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저는 마지못해 그녀를 일으켜 세우며 다독여 주었습니다. 그래도 첫째 며느리는 최소한 사과라도 했지만 셋째와 넷째 며느리는 끝내 찾아와 사과 한 번 하지 않았습니다. 셋째는 결국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셋째가 셋째 며느리에게 사과하면 봐주겠다고 했는데 그녀는 정말 우리에게 한 푼도 주지 않겠다는 거냐? 며 난리를 쳤다고 하더군요. 셋째 아들은 그런 모습에 정이 떨어졌다며 이혼을 결정했다고 했습니다. 손주는 셋째 아들이 양육권을 가져갔습니다. 셋째 아들은 앞뒤가 다른 인성을 가진 여자에게 우리 아이를 맡길 수 없다며 단호했어요. 더욱 어이없었던 것은 셋째 며느리가 스스로 아이를 데려가라고 했다는 겁니다. 이왕 이렇게 된 거 아이라도 없어야 내가 새 출발을 할 수 있지 않겠냐는 말을 듣고 저 여자는 정말 안 되겠구나 싶었고 오히려 마음 정리가 쉬웠습니다. 넷째는 현재 별거 중입니다. 손주들은 넷째 며느리가 키우고 있습니다. 같은 시청에서 일했기 때문에 넷째와 그의 아내가 별거하게 된 이유는 시청 내에서 금세 소문이 퍼졌습니다. 그 소문 덕분에 넷째 며느리는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을 정도가 되었고 결국 버티다 못해 저에게 전화를 걸어와 싹싹 빌더군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사실 저는 한숨을 쉬고 넷째 아들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며느리를 좀 설득해 보려 했습니다. 며느리가 저에게 사과했다는 말을 듣고 아들은 이렇게 말하더군요. 다행이네요. 저도 도대체 언제 사과하나 기다리고 있었어요. 사실 이혼은 안 할 생각이에요. 애들이 아직 어려서 마음에 걸리거든요. 그런데 이대로는 너무 괘씸해서 장인어른께 말씀드리고 애들 엄마를 한번 호되게 혼내고 나서 다시 합치려고요. 그 후 넷째 며느리의 아버지인 박갓사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는 자식 교육을 잘못 시켜 죄송하다며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게 하겠다고 약속했죠. 옆에서 엉엉 우는 넷째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리니 이미 크게 혼이 난 것 같아 저는 그냥 알겠습니다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지금 둘째네 집에서 함께 살고 있어요. 아파트가 한창 지어지고 있어서요. 예전에도 둘째 며느리가 지극정성인 건 알고 있었지만 함께 살면서 보니 정말 헌신적인 사람이더군요. 제가 보는 것만으로도 고마움에 눈물이 날 지경입니다. 게다가 얼마나 부지런한지 틈틈이 집에서 독학으로 컴퓨터 공부를 하더니 얼마 전에는 드디어 프리랜서로 처질거리를 따냈다고 하더군요. 이제는 집에서 일을 할 수 있게 됐다고 자랑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며느리 대신 열심히 집안일을 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고학년이 된 손녀의 숙제도 종종 봐주고요. 둘째 며느리는 저에게 집안일 그만하시고 쉬시라고 자꾸 말리지만 저는 집안일이라도 해야 머리가 덜 늙는다며 며느리의 말은 듣지 않고 계속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며느리에게 모든 일을 맡길 순 없죠. 시어머니로서 우리 귀한 며느리가 몸 상하지 않게 해야 하니까요. 최근에는 첫째 며느리에 대한 화도 조금 풀려서 다시 첫째 며느리와 왕래를 시작했답니다. 첫째 며느리는 그 사건 이후 저에게 더욱 잘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노력이 진심인지 아닌지는 더 이상 알 수 없고 사실 이제는 굳이 알고 싶지도 않아요. 더 깊이 파헤쳐봐야 마음의 상처만 커질 것 같거든요. 그저 지금 보이는 모습에 만족하고 완화된 이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더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파트가 완공되면 저는 둘째네와
그 집에서 함께 살기로 했습니다. 합가하는 게 부담스럽다고 손사래를 치던 저에게 둘째 며느리가 말하더군요. 그럼 저도 그 집에 안 들어갈래요. 어머님, 그 넓은 집에서 혼자 사세요? 아니면 일찍 팔아서 조금 손해보고 다른 집으로 가시던가요? 말투는 차가웠지만 이제는 알아요. 그 안에 담긴 둘째 며느리의 따뜻한 마음을요. 그래서 저는 마지못한 척 알았다고 대답했지만 사실 속으로는 내심 기뻤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혼자 사는 게 점점 더 쓸쓸하게 느껴졌으니까요. 둘째 아들도 점차 나아지고 있고 요즘 저는 하루하루가 정말 행복합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겪었던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제 이야기를 들으시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제가 너무 과했나요? 아니면 바보 같았나요? 이렇게 묻고 있지만 정작 이 사연이 올라간다면 저는 여러분의 댓글을 보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제가 한 행동에 대해 어떤 의견을 주실지 궁금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모르는 게 약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그래도 이 사연을 들어주신 여러분은 저와 다르게 굳이 알 필요 없는 진실로 고민하지 않는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만 사연을 마칩니다. 여기까지가 김부옥 할머니의 사연인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이 사연은 김부옥 할머니가 보내주신 사연으로 사연자님의 입장에서 작성되어서 김부옥 할머니님께 유리하게 작성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같이 댓글로 의견 나누어 보았으면 합니다. 김부옥 할머니의 사연 영상이 주는 교훈이 유익하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다른 지인에게 공유 부탁드리며 저는 그럼 다음 사연에서 뵙겠습니다.